주한미군은 철수를 할 수는 없다. 이제 소파 개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온다든지 좀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도 옆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그래도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운동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보와 경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이호공감이 벌써 9회를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또 최지은 또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예, 오늘 2호 공감에서도 20대부터 50대까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근에는 이동학 최고위원, 또 그 전에는 또 상대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 그 선수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또 우리 당의 많은 뭐 아동 분야라든지 뭐 국제 분야라든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부동산 분야, 청년 주거 분야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그 동두천시라고 경기 북부에 있는 소도시인데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 소속이 있는 유광혁 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9회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당에 정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또 보석 같은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 첫 번째로 유광혁 경기도의원님을 이렇게 또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던데 네. 나고자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네, 또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구가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보니까 뭐 동두천에서 그 지역에서 좀 어릴 때 자라시고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동천시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제가 사실 뭐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 돌아와서 사실 의 동천에 있는 일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군기지 미팔군 직원이 있는데 그런 이제 미팔군 군속으로 제가 4,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출마 전까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NGO 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지역에 있는 내용이나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경기도에 가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그 전에 지방의회에 나와서 바람 때문에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네, 저는 동두천이라는 곳을 사실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뉴스 같은 데에서 미군이랑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받고 맞아요. 또 제가 이제 훨씬 전에 좀 한 20년쯤 전인가요? 미선이와 효순이가 이렇게 장갑차에 치여가지고 우리 중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네. 혹시 동두천 아닌가요? 거긴 정확히 저희 이웃 동네인 양주시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미군 기지는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 사실 뭐 반미 감정을 가진 어떤 그런 세력들이나 혹은 미군에 대한 어떤 그 처우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분들을 다 할 때는 캠페인은 저희 동네에서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군 기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겠지만 네. 당장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주변에 분들한테 뭐 안전 문제라든지 뭐 여러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미군 예. 부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상 한미 동맹의 어떤 희생이 됐던 지역의 희생에 대한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실제적인 미군 기지 반환 시의 어떤 환경에 대한 오염권 그리고 정화 비용을 누가 대느냐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에 미군 기지 생활 기지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기지촌이란 말을 많이들 하셨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인권의 유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환 후에 어떤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국내에서만 처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지역에 자라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미군, 또 군인,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소세지도 많이 드셨다고 그 귀한 당시에는 이제 뭐 피자 이런 것도 지금 부대찌개 많이- 먹고 오는 길이에요. 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또 드실 수 있었고 이게 뭐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화이기도 한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생활 방식, 문화,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미군이라는 구성체들 보면 시대적으로 예전에는 소위에게는 흑인과 백인의 개념들이 있었고 지금 히스패닉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어떤 복합적인 문화와 로컬에 대한 문화가 부닥쳤을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안에 또 음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문화 예술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단순히 또한 이런 그 미군 기지 생활권에 대한 개념을 국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략 40여 개의 800개의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현지에서도 미군 기지 문화는 또 다른 겁니다. 이들을 관통할 만한 어떤 연구가 이런 아카이빙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호남 향후회처럼 동두천 향후회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이런 있나요? 거죠. 저희 동두천시가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은 이런 소도시인데 이 동두천시를 거쳐간 미군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 거기 거의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뉴저지 옆에 그 동두천 향후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대가 1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 인구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건 미국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저희 한국 분들이 이민 2세, 3세대 네. 그쪽에 정착을 하신 거고 그네들의 어떤 사실 접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동천시에서 근무했던 미군들도 동천시를 한 번씩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초 작업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사실 좀 아쉽고 어찌 보면 저희 지역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근현대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갖고도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또 다른 요소들도 아주 복합적으로 좀 많이 다양하게 있다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드론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뭐 군대 뭐 미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군사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 네, 근데 또 드론으로 또 요즘은 또 정찰을 하고 훈련하는 네,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동두천이라는 곳이 이제 미군 부대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일단 먼저 궁금한 게 그 주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연령대라든지, 뭐 경제적인 그런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지 그런 우선 이제 것들도. 동천 인구의 구성이 대략 이제 인구수가 17%가 노인분들이 넘었죠.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도시가 됐고 그와 더불어 사실 장애인분들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았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미군 부대라는 곳에서 많이 업무도 하시고 사실 지역의 경제도 어느 정도 의존이 돼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그런 것들은 많이 낙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이제 미군 정찰용 드론입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날리는 드론이 아니라 기장이 대략 한 5m 정도, 무게는 대략 200kg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대북 정찰용으로 사실상 많이 훈련을 하는 기종이에요. 근데 이 기종이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소음도 엄청나고요. 거기에 따른 사실 말 그대로 들어오는 정찰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으로 날아가지 않고 저희 그 거주자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 쪽으로 늘 돌아다닙니다. 그게 훈련을 위한 네. 건가요? 왜냐하면 네. 드론 말 그대로 조용히 네. 가서 이제 그쵸? 스파이를 해야 네. 되는데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내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정찰이 되나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일본의 그 얼번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도심지 정찰 훈련을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데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게 저희 시민이라는 거죠. 그거는 저희 개인 정보에 대한 당연하죠. 것도 있고 뭐 저에 대해서 사진을 미군이 가지고 당연한 있다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불쾌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건의를 했는데 이게 미군 측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민간인 지역에 비행을 할 때는 활성화하지 않는다.
근데 이 얘기는 사인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이불한 부분에서 공문으로 달라 했지만 하질 않았어요. 이유는 소파 규정에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이제 미군에 대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지금은 부산 신항으로 옮겼지만 원래 부산항에 있던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2030년에 세계 엑스포를 유치를 하면 그 땅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를 이동시키고 그 땅을 엑스포 부지로 만든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계획이었고 2030 엑스포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부대를 이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부대가 지금 제 지역구인 강서구에 부산 신안 근처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깜짝 놀라시고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이 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 지역구로 오는 거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세균 부대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항에 그동안 몇 번 이렇게 미군 물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세균 실험실에서 쓸만한 물건들이 들어왔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군이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면은 뭔가 세균 실험실이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보안 사항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정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난 한 2개월 전인가 도정 질의를 제가 했고요. 사실 이제 부산의 생화학 무기의 본거지가는 주피터 시스템일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상은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은 소파 개정이에요. 이유는 그 독일,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세 국가가 가장 미군의 숫자가 많은 미군 기지가 많은 곳을 뽑히거든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EU 소파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 소파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겠다 약속도 했고 훈련과 그의 어떤 이동 경로까지 매번 보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거에 대해 사과만 받고 그 이상 똑같은 게 아마 4, 5년 전이야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파 개정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당의 이제 여러 후보들이 지금은 뭐 주한미군이나 이제 미군이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후보들이 있다면은 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선은 제가 그간 3년 동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국회 토론회도 한 4차례 이상을 했고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요소는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상에 대한 문제들은 국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과 백악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이고 여기에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한 예로 그 상반기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이제 대표원으로 그 뉴욕을 갔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상원의원들 전문위원실 다 만나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미국 내 단체들과 이제 접촉을 했고 소위 얘기해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의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은 상식에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네들과의 어떤 연대 그리고 사실상 미군 기지가 있는 수많은 국가들 한 17개 정도 국가로 추정돼요. 많이 전략 기지가 있는 곳은. 그런데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오키나와 가서도 오키나와도 저희랑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에는 이제 그 오키나와의 기획조정실에 있는 직원분이랑 실제로 2년 전에 3월달에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된 이후로 이 점이 좀 보류가 됐거든요. 이런 점이 좀 아쉽고 이와 연결되는 걸 또 보면 우리 토지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의 건이잖아요. 이 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의외로 미국에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제 의회 상대로 버짓을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 이제 국내에서 하는 행위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의원 생활을 하셔서 알다시피
저희 미군 기지에 대한 문제는 소위 폭탄 돌리기라는 이야기를 이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요. 아무도 처리할 수 없고 아무도 막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걸 또 증명하는 것이 2년 전에 이제 경기도 의회 차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미군 주한미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생에 대한 건데 거기에 용역의 결과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문제는 범국민적인 문제가 아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사후에 대한 문제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지자체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한계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사실 새로운 접근법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미군 드론이지만 드론이 내포되는 것은 상식에 대한 이야기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반미 아니면 친미의 개념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들과 같이 어떤 한미 동맹 어떤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면 있는 기간에도 안전하게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빨리 저희가 어떤 국방부도 자주독립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의정활동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지만 뭐 경기도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부천이기도 하고 뭐 수원이다, 광명이다 했을 때 그 지역 현안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뭐 지역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뭐 그 주변 지역이나 뭐 이렇게 협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소속된 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어떤 한 미국이라는 그 작은 또 이제 국가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의원이시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의 삶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충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미군 분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는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원래 군대 뭐 미군에 계셨나요? 제가 이제 군속으로 미팔군 직원을 했었고요. 그 사실상 그걸 통하여서 단순히 미군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도 하고 그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사실 소위 얘기해서 당근과 채찍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미군이라는 그 개개인은 정부랑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군에 관련된 범죄들이 나왔을 때 우린 엄청나게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과 미디어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우리 가장 마음이 아픈 우리 효선이 미선이 사고 같은 거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거는 이 소파라는 어떤 그 한쪽에 치우치는 개념으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정서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본질적인 요소는 거기에 그 당시에 장소를 가보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기엔 너무나 안전에 안전에 또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서 자기 성찰적인 부분도 바라보는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놓치고 그냥 이념과 이데올로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실제로 이 효선이 미선의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나 이 미군에서는 엄청난 큰 사고였어요. 또 그네들의 이제 소위 차량들이 험비나 이런 게 굉장히 넓이가 큽니다. 저희 어떤 도로 사정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더 강화됐고 실제로 우리 추모비가 있는 그 공원에 갔을 때도 이 미군 측에 있는 소위 디펜던트 가족들이거든요. 배우자들이랑 같이 거기를 봉사를 가기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엄청 높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국 내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이 미군 기지라는 게 전진 기지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제국주의의 어떤 개념, 어떤 뭐 식민지와 어떤 그런 컴플렉스 복합주의 개념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거는 펜타곤에서 얘기한 것만큼 예산이 그러니까 펜타곤에서는 되게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허구성들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요.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 국제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환경오염도 일으키고 있고 사실상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써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미국 내에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어떤 허상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생각들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소파 개정 아까 얘기하셨는데 소파 개정에서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 이런 거죠. 네. 우선은 이제 문제 사안에 따라서 접근하자면 이제 환경에 대한 건을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미군 기지의 정화 과정을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파헤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 끝나고 바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소파 개정의 환경 분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 국가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걸 개방 공시를 하고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무기에 있던 뭐 세균 무기에 대한 이런 부분 이동 같은 경우도 훈련과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는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미군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소파 개정을 일으켰고요. 독일은 동맹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얻고 방위비 협상의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또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이 소파 개정의 접근은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의원들도 사실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에 있어서는 좀 상시적인 기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대화에 네,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남도 굉장히 잘 하셨고 또 G7도 다녀오셨고 뭐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도 지금 철수하고 있고 네, 이런데 소파 개정 같은 거는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확한 얘기예요. 이게 뭐 무슨 대북 정확한 제재 이런 얘기예요. 것보다도 큰 일이 아닌데 네.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파 개정 얘기조차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반한 게 그게 이제 국내적인 상황인 건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파라는 것은 진짜 사실 법률보다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규칙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넘어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의 지자체, 예를 들면 국내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3개의 전략기지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있는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얘기니 사실상 이 부분을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조차 이게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이게 전문스럽게 파고들어서 결과치 얻어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좀 없다고 보여요. 근데 소파 개정은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네. 훨씬 전에도 제가 대학생 때도 막 네, 그런 맞아요. 거를 막 우리가 막 학생 운동하면서도 맞아요. 얘기를 했고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고 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관심이 없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도 많이 보는 겁니다. 사실상은 뭐 대한민국의 국제적 그런 위치가 얼마나 좀 민감하고 또 저희는 숙명적으로 많이 힘듭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 소파라는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뭐 정치권과 우리 또 관련은 또 뭐 순환보직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탄이라는 개념을 쓴다니까요. 그게 딱 정말 적절한 네, 비유 같아요. 네. 폭탄 돌리기. 그냥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뜨거운 빨리 감자, 옆으로 폭탄. 돌리고 네. 옆으로 네, 돌리고 근데 다음 이- 정권으로 다음 그럼요. 의회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중앙 정부의 움직임이 좀 아쉽고, 그건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접근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그럼 새로운 어떤 희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협상에 대한 개념을 계속 저희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점은 그간의 어떤 이념을 탈피해서 안전에 대한 개념을 풀고 싶어요. 이유는 이제 안보를 저희 적경적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가 더 이제 급부상이 됐단 말이죠. 군사적인 안보가 아닌 어떤 생활의 개개인의 어떤 안전에 대한 개념도 필요한 것이라 접근법이 달려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단순히 국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 대북 제재 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NGO 단체 분들이랑 노력을 했을 때 현지대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성과도 얻어왔거든요. 국제적 연대에 대해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어떤 성과를 얻어오셨는데요? 이제 대북 제재가 안 저거죠. 풀려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한데. 아니 근데 제가 아프리카 대질병인데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네. 그 의원님의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좀 성과를 내고 계셔서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도의원인데 정말 맞아요.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 진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뭐 외통위 뭐 네, 이런 데서 정말 맞아요. 다뤄야 될 계기가 문제들이잖아요. 동두천시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 그리고 근데 그게 면적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면적이에요. 네. 그리고 통일이 되더라도 완전 철수가 힘들 만한 어떤 구조. 중국과 지역적으로 러시아를 또 견제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미군기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동두천과 연천, 포천이라는 이 북부 지역이 또 옆에 있는 이웃도시 양주로 굉장히 많이 편입이 돼요, 인구가. 어찌 보면 20년 후에 지방 소멸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경기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의 어떤 생존의 어떤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 저라도 해야겠다 네. 해서 바삐 3년 동안 보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한미군은 철수를 할 수는 없다. 이제 소파 개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온다든지 좀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도 옆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그래도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운동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보와 경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 동네에서 그 환경을 좋게 하자 말고 주한미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 자체도 동두천에 있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적 정서랑 사실 국내의 어떤 통합적인 개념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한 3세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개도 달러를 물었다는 황금기가 있는 1세대가 있고요. 제가 2세대에 해당되는 네. 사람인데 그런 거를 추억을 하면서 시대가 변해가는 그걸 느꼈던 사람이 있고 근데 최근에 그 3세대라고 하는 우리 네. MZ 세대는 맞아요.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MZ 세대는 그 지역에서? 동두천이 지지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아. 왜냐면 그거를 책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많이 색깔이 지워졌어요. 근데 이건 마치 저희 국내에는 동두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느덧 뭐 쿠바랑 도시 국가도 관심 있고 그래서 바라보니 쿠바가 혁명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혁명을 기억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지탱했던 혁명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잊혀져가는 곳이고 제가 당선되고 어떻게 몽골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몽골의 그 대초원 속에 있는 게르 한 이틀을 몰아가야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차로 운전해야. 그 게르를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 어느 게르든 동그란 게 달려있는 거 멀리서 보니까 다 위성 안테나예요. 몽골에 있는 게르에서조차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통역하는 사람한테 아이들이 둘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놀길래 이네들 저 많은 양들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이네들은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 떠난다. 소위 얘기해서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도 이 동천 지역은 이 3세대로 나눠지는 어떤 개념에서 공진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1세대, 2세대의 어떤 뭐 권력과 결정의 힘들이 세다 보니 저희가 마음대로 사실상 이런 것들 도시재생의 문화적 재생을 마음대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즐기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들이 3세대인데 기획조차도 같이 못 들어오는 제가 잠깐 그런 그러니까 게 있죠. 1세대는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던 엄청 멀었죠. 그런 세대고 2세대는 좀 그 중간 3세대는 이제 지금 미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럼요. 지금 동두천에 그냥 삶을 살고 일을 할 맞아요. 뿐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근데 것이죠. 이제 저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동두천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생채기 같은 상처가 저는 앞으로 이 역설적으로 지역 생존에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동천은 곳이 아까도 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지만 사실 또 노인 인구는 들어와요. 집값이 싸고 좀 편안한 부분이 있으니. 근데 저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 혹은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대반복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사실상은 아까 얘기했던 800개 미군 기지 중에 미군 기지 생활권 중에 단연 진짜 탑 10 안에 드는 그런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그린북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보셨나요? 나중에 보시면 리비아 나오는 그 영화인가요? 네, 이제 네. 흑인 피아니스트랑 백인 운전사에 있는 버디 무비인데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을 때 미국이었죠. 그 시대는 동두치는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카이빙 작업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전제들이 나와요. 뭐냐면 군대는 계급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흑인 상사가 있고 백인 부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솔루트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너무 그렇게들 싸웠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헌병이 이쪽은 뭐 흑인 골목, 이건 백인 골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에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 결과치가 클럽의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백인들 얘기면 컨트리 음악이 나오고 흑인들 얘기면은 블루스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어떤 생채기의 어떤 역사들도 누가 관심 있냐면 저희의 살길이기도 하나 7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네들이 노출했을 때 굉장합니다. 미국과 미군 기지 생활권은 달라요. 네. 예. 근데 그 아까 그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미군은 뭐 주한미군은 어떻게 했으면 좀 뭐 그런 입장이 있으세요? 전 주한미군에 네.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왜냐하면 군사 그 무기에 대한 어떤 발달 그리고 사실상 기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 미국이 왜 전진 기지로서 이제 각 해외 이런 기지들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 수많은 경비에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 창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계적인 감축이 이제 저희의 목표인 것 같고 그 감축 과정 속에 안에는 상생의 어떤 방법들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산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래요. 그러니까 단계적 감축. 네, 네. 필요합니다. 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대체될 만한 무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드론도 더 이상 뭐 비행기 가는 거 아니고 무인 정찰기가 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선배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제 호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위협적인 존재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최신으로 오면서 말씀하신 비전통 안보 그리고 뭐 무기의 발달 이런 걸로 생각해서 약간 그런 호랑이였던 북한이 이제는 약간 모기로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되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안보의 개념이 그 모기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막 큰 기지를 가지고 막 어떤 뭐 부지를 가지고 뭐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기술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생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대비를 그렇게 안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 개념도 있지만 이제 안전의 개념 이런 걸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잠깐 얘기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국제적 패권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묘명 아래 자기 충족적 애원을 계속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선들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 혹은 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 부분에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논쟁이 2018년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계기가 된 게 시중에서 이제 출판이 됐을 거예요. 기지국가라는 책이겠습니다. 기지국가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연구한 이제 미국 교수가 쓴 책인데요.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전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때 미국은 2,000개의 해외 기지와 3만 개의 군사 시설을 관리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욕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런 거죠. 가장 안쓰러운 거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저희는 약간 체념하는 안보의 희생을 70년간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드론 소리가 들리면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자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결국에는 국방부나 환경부나 여러 가지 법무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뭐 G8 국가에 들어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위에 미군의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소리 나는 것조차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는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해결안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한미행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효소미스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도 안쓰럽게도 이런 것들을 안건 상정을 하고 싶었더니 소파 과제는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논의될 게 없잖아요. 아예 안건으로도 올릴 수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잘못된 답답한 거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도정 질의를 하고 5분 발언까지 해서 고맙게도 이제 이재명 지사랑 또 그 이재명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이재명 있으신가요? 지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안건 상정을 하자.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안건 상정 올라갑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미군 기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유광혁 의원님이 이제 CCTV 설치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네. 또 지금은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저는 있을까요? 당연히 설치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유령 수술이니 사실 대리 수술이니. 근데 이게 의협이라는 거대한 그 조직에 어떤 그런 거에 막혀서 사실 이렇게 부진하게 왔었는데 그런 논리들도 많이 깨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새 제가 유튜브를 살펴보니 이 의협과 또 반하게 그 안에도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냐면 용기 내서 이제 커밍아웃 하시고 지지를 한다는 분들 엄청 늘어났고요. 경기도에서는 6개의 공공의료원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 이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예산 지침이 돼야 되지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사실은 요 점에 대해서는 좀 같고요. 실제로 반응이 어떤가요?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환자분들도요.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좀 의외네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요. 의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CCTV를 설치하면 뭐 진료나 수술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뭐 그럼 블랙박스 있다고 소극적으로 운전하냐, 뭐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사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우선은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것들 커밍아웃 하시는 의사분들의 이제 방송을 좀 봤어요. 방송을 보기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의협에 자기네끼리 어떤 이익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사실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수술과 CCTV는 별개의 이야기일 것이고 그 점에서 의협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모든 의사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개의치 않구나. 도리어 이런 것들이 어떤 환자들로 알아서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셔요. 되게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본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정책 같은 걸 할 때는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확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댓글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 많이 보여주세요. 네. 하하호호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 많거든요. 그 맞습니다. 유광경 의원님을 네. 포함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언론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좀 잘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이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더 시청자분들도 좀 응원해 주시고 아유, 이렇게 지켜봐 감사합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동료 의원들 참 많이 계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시의원 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 뭐 도의원, 뭐 구의원을 다 이제 경기도는 시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도의원이라고 그러겠네요. 시의원, 도의원 예, 이렇게 시의원, 있으신데 도의원. 다 우리 당이 하지 네, 않았어요. 구성이 어떻게 예. 되어 있나요? 연령이나 맞아요. 정당? 이게 사실 보면 이번에 저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거의 뭐 142명 중에 134명 그 정도가 이제 거의 일당 체제에 가까운. 아니 그럼 141명 중에 90%가 넘는 건가요? 143명이면은 네. 네. 뭐 못할 게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또 102명이 초선입니다. 백두분이 초선이시고 예. 그리고 연령대가 그래도 좀 30대나 40대가 좀 많이 있나요? 가장 우리 젊은 의원님이 만 34세? 34세 정도 되시고요. 청년 의원님들 좀 많이 한 18분 정도 되고요. 예. 굉장히 이제 젊고 또 일단 우리 당에 굉장히 많다는 거는 우리 지금 지사님도 우리 당이고 시 구의원들도 대부분 우리 당이고 국회의원도 대부분 우리 당이고 이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는 우리 당의 한 것이 얼마만큼 했냐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눈빛을 보내시는데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 180석 있다고 뭐 답답한 거 많잖아요. 네, 예. 그래도 좀 일사천리로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지 않을까요? 사안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아이고. 이유는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거고 또 지사님은 지사님의 또 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견제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좀 민주적인 절차 안에 좀 해왔고요. 네. 때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은 또 친밀하게 또 저희끼리 이게 준비를 제가 했고요. 뭐 특정 채권 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은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경기도시 군의원님들 보시는 이재명 지사는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나요? 경기도에서? 제가 한 시간 전에 페북을 했는데요. 네. 인기 많으시고 의외로 이제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노출되는 이런 강하고 사이다 발언에 있는 또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굉장히 자상하고 또 나름 또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그런 또 이 지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경기도에서는 배달 특급을 활성화하고 싶어서 같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딱 손을 잡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아하게 경쟁합시다. 이 우아하게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다가오는 게 이분이 이제 살아온 거를 면면히 살펴보면 우아함이랑 좀 멀잖아요. 늘 좀 치열하게 부조리의 살아오셨죠. 세상과 늘 네네. 치열하게 다퉜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에서 나는 우아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가 말해봤을 땐 좀 약간 여유도 느껴지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한 단계가 넘어선 인간의 모습도 좀 봤어요.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게 마치 왜 야생의 세계에 사자가 있는데 상처가 얼굴에 많이 있는 사자들이 있어요. 그 상처가 곧 그 사람의 그 동물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가 많은 사자. 이 표현이 되게 좀 네. 이게 좀 굉장히 우리 프로가 유명했으면 내일 조선일보에 나왔을 것 같아요. 상처 많은 사자,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자. 근데 저도 이번 뭐 대선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많았어요. 그 특히 이제 경선에서의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하셨을 때의 그 경선 네거티브가 지금도 되게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경선 때 했던 내용들 뭐 최태민 목사 얘기하고 뭐 다스 얘기하고 BBK 얘기할 때 그것들이 정말 다 사실이었고 지금은 사실 또 감옥에 가 계시기도 한데 그런 선거가 정말 저는 당내에서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경선도 좀 이렇게 포지티브 선거로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사님이 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미래 비전이나 국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네. 경기도에서 이미 테스트가 된 거, 경기도에서 실험이 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너무 맞는 어저께 말씀이세요. 나 혼자 한다 뭐 그런 이제 윤석열의 새몰이와 반대로 이렇게 혼자서 한 동영상 같은 이런 걸 봤는데 뭐 합니다 이재명 이러니까 내가 이런 합니다 뭐 누구 이거를 다른 선거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합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은. 이 내용하고 본인의 캐릭터하고 굉장히 잘 매치하는 그런 출마 선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 당이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흥행 요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윤석열 지금 장모는 지금 구속이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이죠? 예, 오늘이죠. 네, 네, 발표했죠. 오늘 결과가 나왔죠. 지지율 네. 반등이 있을 수도 오늘 뭐 어떤 여론에서는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거의 뭐 처음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올라가고 윤석열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흔들릴 상황인데 그 외에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까지 한 한두 달을 봤을 때는 서울 부산 시장 이후로 우리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지는 걸로 나왔어요. 윤석열이 이기고 우리가 지고 정당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지만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위기감이 있고
저는 사실 경선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뭐 어차피 우리 당 후보들이시고. 근데 본선에서 우리가 이 상황이면 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떤 흥행 요소를 더 가지고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중도에 계신 분들을 좀 많이 포섭해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나중에 본선 과정에 아니면 지금 경선 과정이 훨씬 더 좀 뜨거워져가지고 좀 역동적이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우리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좀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이 후보들이 네. 개개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후보들의 그 모든 사람이 전 다 훌륭한 것 같거든요. 우리 후보 정말 저쪽에 비교하면 굉장히 훌륭한데 이 사람들이 딱 그렇게 막 쳐다봐주고 막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다더라 막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파가 안 되는 너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유광혁 의원님이 이제 또 경기 도정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뭐 CCTV 얘기도 했지만 뭐 경기도 의원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뭐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많이 좀 알리면 좋겠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영향력은 좀 이런 영향력은 퍼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개념에 연계돼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경기도 지사님은 기본소득이겠죠. 기본 시리즈라고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에 관해서 굉장히 찬반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의 하나에게 불과한 것인데 너무나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학술적인 어떤 명칭에 따라서 전통적인 기본소득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에 6개의 요소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 소모성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얘기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경기도의 한계도 있어요. 경기도의 예산의 범위도 있고 이게 전 국민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사숙고하고 더 많은 개념들을 연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만약에 하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경선이 잘 통과돼서 감히 아무래도 경기도지사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간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가는 데서 사실 경기도에 있는 집행부가 사실 또 원동력을 또 잃고 약간 느리게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의원들끼리 각각의 정책에 맞고 거기에 있는 관련 부서들 관리하는 그런 체제도 가자.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부메랑의 시기는 금방이에요. 사실 그런 점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견제를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말씀하신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요.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극렬 지지자들 어느 후보자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면면이 살펴보면 후보자들이 다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 분들의 격에 맞지 않게 너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마타도리를 쌓고 그랬을 경우엔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경선이 통과되들 본선에 이 모든 것들이 독이 돼서 오지 않을까. 저희가 진짜 경계될 거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우아하게 해야 됩니다. 우아하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경선 연기 안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랬으면은 맞아요. 그 이 분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경선 네. 과정에. 그럼 그럼요. 통합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두 분들이 단일화하면은 막 아마 두 분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되실 줄 알고 이런 이벤트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도 됐는데 뭐 어떻게 됐든 저는 이제 이 두 분들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경선에서 좀 더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단일화 뉴스 이런 것도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게 우리 단일화 과정에 한 가지 추미애 후보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뭐 누가 뭐 단일화하고 이런 게 역동성인데 좀 너무 이게 언론에 봐지지 않는다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있지 않을까요? 저희 모두 우리 국민 면접이나 여러 가지 보는데 네. 검색어가 1위가 아니고 3위, 4위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과정에서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될까?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당의 어떤 토론대회를 또 봤고요. 이게 재미 요소, 흥행의 요소를 가는 건 사실 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들이 좀 약간 올드하지 않나,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을 약간 좀 들었고요. 어저께 국민 면접관은 뭐 조국 흑서를 쓴 사람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는 바로. 그런 해프닝이 네. 있었는데 이거는 당이 비판과 비난을 잘 구분을 그럼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건 그럼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흥행에 있어서
사실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도리어 소위 얘기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만의 시선, 자기네가 익숙했던 경험 이런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가끔 거리가 멀게 간 그런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경선 연기 이제 했을 때도 이제 우리는 뭐 경선 뭐 연기 하나마나 그랬는데 내부의 그 국회의원들 간에 이제 의총을 열고 굉장히 팽팽했다 그래요. 이 아주 네, 막 최고위원들도. 팽팽하게 막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내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건데 국회의원들끼리 비공개로 문 다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팽팽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면은 이 당원들이나 민심은 왜 듣질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지역 원외인데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라도 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이라도 좀 알려주자 이러고는 저희가 급하게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그 금요일날 발표 나는데 목요일날 화상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당 대표님도 잠깐 오시고 사무총장님도 잠깐 오셨는데 우리 그때 원외위원장들이 모인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 경선 연기를 하지 말자가 한 10, 하자가 한 1, 10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 또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의 고문들이랑도 만났는데 6명 중에 5명이 경선 연기 반대, 1명은 찬성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팽팽했는데 고문도 반대하고 원외위원장도 반대하니까 전반적으로 당은 반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 안이 어디까지가 당이냐를 봤을 때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당이고 맞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맞아요. 당인데 네.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이 얼마나 또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민심은커녕 지금 당심이랑도 좀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그런 건 우리가 좀 우리가 그분들도 가까이 있고 당원들이랑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피드백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로 잡혔지. 저희도 행여나 믿었지만 행여나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땐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사실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그래도 그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뭐 어떤 이런 그룹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사실상 뭐 각각의 또 지지하는 후보자 간의 그룹핑도 돼 있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또 청년들 경기도의원 전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의원. 그렇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좀 사안에 따라서 많은 주장들이 엇갈리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당이 경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오히려 좋은 경쟁이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하는 이상 이거는 그냥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올 것이고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될 것이고 본선 되면은 결국은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당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다원주의예요. 네. 다양한 어떤 주장들이 엇갈리고 때로 때는 치열한 논쟁까지 가는 그런 걸 지지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만큼 지적하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국민들은 TV를 끕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이재명 지사님 다음에는 경기도지사 누가 나올까 이런 걸 올리셨어요. 뭐 아까 이런 우리가 분들이- 이제 지사님이 사퇴를 하시면은 뭐 경기도정 네. 계속 잘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부메랑이 네, 들어온다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그런 댓글이 나온 것 같은데 부지사의 연정이나 뭐 직무대행 체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사를 생각하시는 몇몇 유력 분들이 계셔요. 네. 그분들이 뭐 열심히 또 지금 또 물밑 작업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직무대행 부지사님들 중에 아마 한 지방- 분이 되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게 그 부지사님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제 대선이 3월인데 그럼 네. 3월까지 직무대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그 체제남은 자체 논의가 있겠으나 아. 지방선거에서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지금 유광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임기가 네. 이제 내년 6월까지. 6월까지고요. 그럼 이제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물론 대선에서도 충분히 네. 역할을 하시겠지만 음. 그 이제 1년이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내가 정말 이거는 꼭 하고 끝내고 싶다.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도정 활동이 있을까요? 우선 상임위 내에서는 우선 최선을 좀 다 하고 있고요. 좀 지역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도 이제 현직 시장님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이 조그만 동네에 한 10명 이상의 또 시장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 근데 이제 저런 지역주의 팽배한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어떤 토론 문화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겠다. 현직 선출직 우리 정치인들 외에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자들,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 아주 치열하게 사실 논쟁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채워주는 마지막 승자가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저희 시민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바람을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거가 설득되는 것 같고 네. 빨려 드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말 좀 진정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심으로 이렇게 또 도의원이 되시고 그러면서 그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 감사합니다. 스케일이 도의원은 보통 이제 도정을 그쵸? 딱 생각할 네. 것 같은데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스케일이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세계를 생각하시는 네. 것 저희 같아요, 정말.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라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유광혁 의원님이 계시니까 정말 동두천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 시민들.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아까 단일화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세균, 이광재 이 두 분 중에서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로 되면 우리 경선이 좀 더 역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중에서 정세균 후보가 되는 건 좀 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광재 후보가 되면 뭐지? 뭐 역시 흥행을 아시네요. 뭔가 좀 새로운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정세균 후보님이 훌륭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제가 아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지를 하시고 그래서 정세균 의원님한테 악감정은 없지만은 약간 세대 교체라는 그 느낌이 만약에 이광재가 된다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전라도 출신의 전남 출신의 지사 뭐 국무총리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이 두 분 다 끝까지 가시길 바랬지만은 단일화를 하신다면은 좀 이런 이변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이미 발언이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하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미 다 네. 방송에 나가서 다 녹화가 되고 저희가 또 다시 보기로도 이제 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후보님들이 또 보시고. 이광주 부장님 매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맞아요. 네, 정말 소신 매력 있게 많으시고 또 우리 네. 소신 방송.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광주 의원님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네. 매력 네. 있는 분이세요. 네. 오늘 또 시청자 분들이 또 많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네.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매번 그거 하죠? 이모티콘 올리기. 네, 오늘은 어떤 이모티콘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지은 위원장님. 저희 동두천의 뭐 상징이 뭐 상징이 있나요? 있나요? 동주는 다람쥐가 저희 다람쥐 찾기 아, 힘들고 다람쥐 이모 아니 저는 이게 어울릴지 동두천, 않을지 모르겠어요. 막 동두천 미군 부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좀 파워풀한 뭔가 이게 네.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또 등치도 이렇게 좀 아니 크시고 제가 아니라 저희 네. 동천시를 상징하는 동물도 다람쥐. 다람쥐로 돼 아 그래요. 예, 있더라고요. 다람쥐가 상징. 이모티콘 예. 찾으세요. 있어요? 고양이. 그래서 다람쥐가 네, 오, 그러면 있구나. 오늘 네 방송이 너무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했다고 하신 분들은 그 다람쥐 이모티콘을 좀 올려주시면 이제 유광혁 의원님과 굉장히 어울리네요. 네, 다람쥐 이렇게 귀엽고 뭔가 이렇게 깜찍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한 깜찍하다니요. 부지런한 다람쥐의 모습 같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오늘은 덥다람쥐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동두천 그리고 유광혁 도의원님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사랑이 또 일할 때 또 동력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광혁 의원님이 저는 도의원 하시고 더 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우리 정 교수님 네. 추천으로 또 소개로 이렇게 이호공감에 나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과연 이 방송에 맞는지 좀 걱정이 됐었어요.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긴 하였으나 제 어떤 진실한 감정은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한 1년의 남은 기간 저희대로 이제 도의원의 어떤 책무를 다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승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또 이호공감에 있는 우리 두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도 열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뭐 30대 총리가 나왔다, 외국에서 뭐 40대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젊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부터 이렇게 경력을 밟아 나가시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또 우리 유 의원님이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니신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큰 일을 세계도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까 뭐 다람쥐도 많이 남겨주시고 최재형 박사님 시장 출마하시라는 아, 얘기가 예. 있어서 지금 또 저기 네, 주부에 보면 오랑우탄 침팬지인가요? 네. 제 별명이 있는데. 그렇게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도의원, 정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지금의 위치에서 굉장한 또 성과를 내시고 열심히 하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저는 도 나중에 더 큰 이제 지역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뻗쳐 나가길 진심으로 저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